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성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6월 1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향후 우리 해병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이것을 깊이 있게 풀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종합적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사가 났죠. 해병대 독립을 위한 5법 발의, 5개의 법안이 발의가 됐고, 준 4군 체제 현실화되나, 뭐 준자를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군처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해병대.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해병대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참모총장이 있다. 해병대 참모총장이. 미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해병대 장관이 있다. 별 4개짜리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초기인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일주일 됐나요? 네. 그래서 민주당 허영 의원이 해병대 독립성 강화 법안 5건을 발의했다. 그는 국방위 소속 의원이다. 자, 이것은 뭐 상법 개정안 처리 이런 것보다 더 빨리 뭐 처리가 된 건 아니지만 새로운 법안이 나오는 거는 특검 다음으로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진행이 안 됐다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해병대가 강해진다는 것은 일단은 해군 자체가 좀 불편해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육군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지금 육군은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고 사기가 지금 좀 뭐랄까 의욕이 좀 저하된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본인들이 크게 또는 작게는 그 내란에 가담한 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기가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던 해병대의 전략 기동군화하고도 상관이 있다. 우리나라 해병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병력상으로는 세계 4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등은 물론 미군인데 상륙 부대를 우리 1사단, 2사단 이렇게 있거든요. 해병대 1사단, 2사단 그리고 2개 여단이 추가로 있는 것 같은데 해병대 1사단 포항입니다. 여기는 상륙만 준비하는 부대예요. 2사단은 강화도, 김포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 해안선을 좀 방어하는 역할, 육군의 끝축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병력이 한 3만 명 가까이 돼요. 상륙부대 정예병으로서 사단 규모가 있는 것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이 한때 주장하던, 미국 해병대가 이야기하던 초수평성 작전이라는 개념. 이 지금은 유명무실화됐어요. 뭐 초수평선이라는 게 수평선 너머에 있다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안포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개념인데 요즘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아니고 2차 세계대전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봐서 겨냥해서 수평선 뒤에 있으면 안전하고 이런 건 아니죠. 수평선 해봤자 뭐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 30km밖에. 그러면 지금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를 수도 있겠네. 예, 러시아에 보면은 해안 방어선을 지키는 지대함 미사일이 그 야혼트의 지상 버전입니다.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그 사거리 500km, 최소 500km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에 인공위성과 또 감시 레이더망, 또 무인기, 해상 레이더 이런 걸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500km까지도 요격이 당해요. 해안에 접근하면은. 자, 그런 초음속, 극초음속, 요즘은 또, 물론 극초음속도 당연히 있죠. 또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탄도탄도 있어요. 지대함 탄도탄. 중국이 슝펑 시리즈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해군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사거리 2000km짜리 지대함 탄도탄. 아마 기동도 할 겁니다. 당연히 초음속이고. 그것을 미국 해군이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사거리가 2000km예요. 자,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초수평선 작전은 그냥 물 건너간 것이고 과거 형식의 상륙 작전이 더 이상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당연히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해병대가 병력 규모는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특수부대들 나보다 한 수준 낮은 세력들을 제압하는 특수부대들의 결합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일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사단 병력이 상륙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안전하냐? 우리 해병대는. 우리는 초수평선 작전 자신 있다.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거예요. 당연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관이 있습니다. 해병대 포함해서 해군, 우리 전체 해군, 대양 해군을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미 7함대 수준의 동등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목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적으로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나토 동맹국들한테 미국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다 해줄 수 없어. 우리 늙었어. 돈도 없어. 그 몫을 당신들이 하시오. 거기에 손들고 우리가 하겠다고 나선 게 우리고 거기는 일본과의 묘한 감정 경쟁이 있지요. 미국은 우리를 선택한 것이죠. 대가로 북미 종전선이라는 게 있고 한반도 소통, 우리 해상 수송로가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엄청나게 중요해지죠. 미국은 좀 빠지고 싶은 거죠. 백업으로. 중국이 가장 강력한 적이잖아요. 미 7함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한국군이라는 동맹국 하에. 이제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계속 해군력을 증강시켜왔고 마침내 해병대도 단계에 올린다는 거예요. 미국 7함대가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도 해병대들 저기 같이 딸려 있잖아요. 자, 이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해병대 지휘 격상 준 4군 체제 공약을 했었다. 공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정합니다. 우리가 혼자 전 세계를 못 감당한다. 그들이 미국이 해군이 아마 항공모함 12척 정도 되죠. 그래서 6함대, 7함대 정도 해가지고 6개나 7개 함대 정도 해서 전 세계를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을 맡은 것은 7함대예요. 물론 부족하면 다른 데서 백업을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상으로는 7함대예요. 항공모함 2척, 이지스 구축함 몇 척, 공격형 원잠 몇 척, 해병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해군이 가지려는 목표가 딱 그래요. 자, 이것은 당연히 인도태평양 전략이 우리 한 축을 담당한다. 갑자기 이쪽에 미국의 동맹국의 전력이 미 7함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그럼 당연히 항공모함 가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항공모함 안 해. 차버린 거, 문재인 때 걸 다 차버린다 하고 차버린 걸 다시 결국 돌려놨잖아요. 이번 마덱스 같은 데서 그런 흔적은 안 보여요. 이게 예민한 문제고 극적으로 활성화시키지도 않았다 윤석열이. 이제 그것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것과 해병대의 위상 강화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에 상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본도 지금 강습 상륙함이 2척이 있습니다. 우리는 3번째 함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건조하려고 해요. 3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일본보다 강습 상륙함이 많아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한 12척 이 해병대가 강습 상륙함, 독도함, 마라도함 말하는 겁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갈라붙이면 함대별로 7함대에는 한 2척 정도 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2척이나 3척. 우리가 3척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미국 7함대에 하나가 더 생긴다. 숫자적으로는. 질적으로는 넘어선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지시를 할 수가 없다. 그게 동맹관계의 정상화다. 예. 우리는 더 이상 피보호국의 위치에 있지 않다. 미국이 우리한테 협상을 필요에 따라서는 구걸할 수 있다. 눈치를 보게 된다는 그런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조중동을 위시해서 보면 미군이 나가면 우리 죽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지난 70년 정도 계속 우리한테 뿜어져 왔었잖아요. 근데 내부의 변화 상황을 보면 전혀 딴판이에요, 완전히. 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YTN에서 뭐 병력 자원 감소. 병력 자원 감소라는 부분 말이 맞긴 맞는데 육군이 더 크죠. 과거의 계획을 봤을 때 병력 감축을 40만 정도로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육군이 많이 줄어요. 해군하고 군은 안 줍니다. 해병대 병력 상대적으로 3만 명 작아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연합작전 효율성 이 말은 이제 해군하고 이게 위상이 올라가니까 주위에 말을 잘 안 듣는다. 조정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그냥 갖다 붙인 변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성 의문. 자.
맥락을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죠. 자, 21년 해병대 창설 72주년에 국가전략기동부대 태세 갖출 것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이것을 주창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가전략기동부대다 하면은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기동부대 들어가는 것은 우리 제7 기동군단이 있어요. 빨리 간다는 뜻이겠죠. 국가전략기동부대다. 국가전략에 따라서 이리 기동했다, 저리 기동했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건 해병대다. 이것은 뭐냐? 제가 이 낱말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국가 전략이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뀔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적이 한반도 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우리가 전력을 투사할 필요가 있겠다. 아주 강력하게 육군만큼 힘이 세게 상륙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춘 필요한 전력을 구축해 줄 수 있다. 당연히 해군이 기본적으로 백업이 돼야 되겠죠. 그 대항 해군이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자, 이런 데서 육군과의 알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육군의 병력을 감축하되 해군과 해병대는 손대지 않았다. 즉, 별자리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육군이. 그거 고쳐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육군 구조 단순하게 하는 거, 여러 개의 뭐랄까 몇 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부분, 군단 위에 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작사와 제2 지상작전사령부 하여튼 두 개의 군으로 재편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때부터 시작된 게 대통령을 한 두세 번 거치고 겨우 됐어요. 그것도 조연천이 그거 하는 바람에 쿠데타 시도하는 바람에 육군이 입도 뻥끗 못할 그 시기에 해치워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똑같아요. 육군이 뭐 그렇게 변변히 자기 입장을 말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법안이 지금 탁 튀어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네. 자, 그때 문재인 때 하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해병대도 지금 수색대가 있는데 병 위주로 돼 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해군의 UDT처럼 해병대도 전문 부사관 간부로 이루어진 전문 테러부대, 세계적 수준의 테러부대를 특수작전 부대를 만든다. 그래 그때 시동이 걸렸죠. 그 뒤에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병력 보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것도 또 탄력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즉,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해병대 폐기로만 싸우는 부대가 아니야. 이제 작전 능력도 최고가 돼야 돼. 첨단이 돼야 돼. 그래서 해군이 UDT가 있다면 그런 작전에 해군을 보낼 거냐? 해병대가 이런 담당하고 있는데 해병대에도 UDT에 버건가는 707에 버건가는 특수임무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위상이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법안으로까지 나왔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때 많이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심지어 뭐 진보 농객들도 보면은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잘 어울릴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문가의 무게감을 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는 임팩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잘 살펴보세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누가 호응하고 있었는지 민주당 계열이 계속 호응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박근혜, 윤석열은 다 미국하고 적이에요. 다투고. 근데 우리 여론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국제 감각은 상당히 언론뿐만 아니라 농객들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거 하나만 보시라고요. 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 변화의 핵심인 동맹국의 해군 정강의 한 요소인 해병대 위상 강화, 대항 해군 때까지 추진해온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공모함 추진했던 것도 알고. 근데 뭐 아마 이재명 바로 시작할 겁니다. 항공모함. 그때 다 민주당 정부 이루어졌잖아요. 트럼프하고 왜 사이가 안 좋겠어요? 좋지요. 정신원변에서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윤석열하고 사이가 안 좋죠. 박근혜랑 사이가 안 좋죠. 그때 항상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국방 분야 일도 잘 살펴보면 국제 관계를 오히려 더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강습 3번함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 계획을 바꿨다. F-35B를 넣으려고 그랬죠. 7조, 8조를 들여서. 배값은 1조도 안 하는데
요거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해먹은 겁니다. 해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KF-21 초도 생산분 40대 하기로 했는데 그걸 20대로 줄이려고 그랬죠. 자, 얼마 전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그 중형 전술차 그것도 1조 2조 원 되는 최대 큰 규모입니다. 몇천 대 되니까 트럭을 다 바꾸는 거니까. 그거가 지금 얼마 전에 그 6월 달에 2025년 6월 달에 초도로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거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던 거예요. LAH 소형 무장 헬기도 1년 늦었어요. 숫자도 살짝 줄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들었던 숫자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수천억씩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 했냐 이거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연기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정부 국방 연구 과제를 봤을 때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때 여러 새 나간 돈이 많잖아요. 아파치 사는데 사죠. F-35 사는데 또 사죠. 그 외에 여러 군데서 해먹은 게 많을 거예요. 뭐 요번에 애기도 해먹으려고 했잖아요. 몇 조 원. F-35B 몇십 대 사가지고 넣으려고. 근데 본인이 내란 이렇게 해가지고 파면당하고 나니까 바로 이것을 무인기 전력으로 바꿨죠. 예, 이거 큰 배입니다. 아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제 레이더에 걸리지 않은 많은 곳에서 자잘하게 아주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축소되거나 늦어졌다. 해먹은 애들이 많다. 이것도 한번 뒤집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독도함, 마라도함이 있는 세 번째 함이죠. 이름은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2033년까지 나오는 거고, 이 지금 우리는 배수장을 적으면은 상당히 낮춰서 적어요. 그래서 배수장 가지고 비교할 건 아니고 크기, 길이하고 폭을 보면 대충 맞아요. 독도함, 마라도함이 길이 200에 폭이 31이었는데 이 세 번째 배는 260m에 40m예요. 폭이 엄청 커졌어요. 예. 그래서 F-35B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올라타면서 해먹으려고 했죠. 요것만에 해먹었으면 제 눈에 띈 것만 해도 10조가 넘어요. 이미 F-35B 20대, 죄송합니다. F-35A형인가요? 공군형 20대 4조, 아파치 36대 4조. 그런 것은 향후 운영비까지 치면은 그 4조가 10조 넘어가는 겁니다. 몇 년 지나면 바로. 그리고 여기서 F-35B 해가지고 또한 6조, 7조 해먹으려고 했죠. 그건 벌써 15조잖아요. 그게 몇 년 운영하고 나면 그게 수십조예요. 우리 1년 국방 예산 60조인데. 예.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에, 국내 프로젝트에 다 연기가 되거나 수량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배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강수 36함, 이제 해병대가 본격화되면 미국처럼 이거 미국에 있는 와스프급 또는 아메리카급 강습 36함이거든요. 똑같아요. 미국 한 12척 가지고 있어요. 일본 2척, 우리는 3척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배 크기 커요. 아메리카급 신형이거든요. 45,000톤이죠. 길이가 257m, 257m, 32m 우리가 더 커요. 그런데 톤수는 우리는 3만 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45,000톤인데 만재가. 그럼 우리는 만재 5만 톤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큰 배예요, 아주. 자, 일본도 2척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즈모카가. 자, 해병대 위상이 강화돼서 4군 체계로 간다. 그러면은 독도 마라도 그리고 세 번째 함은 바로 해병대가 쓰는 겁니다. 지금 미군이 12척 가량 되는 강수 상륙함을 해병대 휘하에 두는 것처럼. 예. 그럼 해군은 뭘 가지게 됩니까? 중형 항모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2척. 7함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KF-21 함상용 이미 작업 들어갔을 겁니다. 네. 자, 우리가 김대중 시절에 우리도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큰 계획을 그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T-50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몇 년까지 우리 제트 전투기 국산화한다. 그렇게 시작됐고 노무현 때 해군력 본격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게 왜 필요해? 그거는 미국하고 일본이 다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한국만이 왜 필요해? 북한 상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뜨면 되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돌려서. 그것은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은 이 동해 남해 서해 1, 2, 3함대가 지금 충분히 많아요. 그것도.
거기에 그 비좁은데 이 큰 덩치를 가진 중형 항모를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른 적을 상대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축. 미 칠함대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오고 필리핀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그런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용인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대비를 시킨 거예요. 한국 해군이 이 자리를 이 역할을 해줘. 그게 미국의 변화된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문재인한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친일파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윤석열은 아니죠. 그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이 싫어하니까. 그건 일본이 해야 되는 자리예요. 대신 그들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쫙 몰려들어서 빨대 꽂았어. 여기저기서 우리 군 기강 회의시키고 우리 연구개발진, 군 연구개발진 그리고 방산업체 연구개발진을 낙담시키면서 마음의 상처를 줘가면서 그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는 세척을 가지게 된다. 즉 일본한테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일본은 해병대도 지금 최근에 만들었는데 2개 여단 규모 정도에 2,100명 정도. 그것도 명분을 이렇게 그랬죠. 왜냐하면 해병대는 상당히 공격적인 형태의 부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섬이 뺏겼을 때 섬을 회복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다.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수 상륙함도 숫자가 더 작아요. 우리는 숫자적으로도 훨씬 더 앞서지만 해병대의 위상을 올려놨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번 마덱스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다가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무인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천무에 약간 계량형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유리창이 없어요. 앞에 무인입니다. 무인이고 저 뒤에는 이제 강습 상륙함 3번함 정도로 보이는 것이 있긴 있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너무 미래형 무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행사를 뭐 한 5년 전부터 가끔씩 가보고 우리 내부 군 개발 연구 개발 자료를 쭉 보잖아요.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거 보면 아덱스나 DX 코리아 또는 마덱스에 가서 나온 아무리 조그만 모형이라도 그게 이야기가 다 있고 관심이 있는 거더라고요. 언젠가는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이거 되는 거예요. 무인 상륙형 다련장. 자, 해병대는 언제가 제일 위험합니까, 여러분? 병력을 보내서 노르망디 생각하시면 돼요. 해안에 접안하는데 그리고 해안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거든요. 근데 적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딱 좌표를 딱 찍어놓고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상륙하는 순간이. 그때는 근접 상태이기 때문에 근접 지원 항공기가 날아서 도와주고 그럴 여건도 안 돼요. 막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적은 이미 지형 지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100% 노출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상륙군은. 그래서 우리의 대안은 뭐냐?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인 전력으로 밀어붙인다예요. 무인 전력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은 무인 상륙형 다련장이면은 최소한 사거리가 지금 이거는 수십 킬로 이상은 나오는 100킬로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저 이 말은 뭐냐면은 해안선을 막아 쓰는 적군을 한테 쏘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런 용도는 딴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후방을 치는 거예요. 뭐 적도 이제 장사정거리 무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장사정거리 무기 체계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해안선에 올라가야 돼요. 그때는 상대방의 주요 타겟이 된다. 위험하다. 무인화. 또 이 특징은 배 위에서도 쏠 수 있다. 상륙함 위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 즉 배 위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로켓포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어떤 해병의 향후 상륙 전력, 상륙 절대 포기 안 한다. 미국 해병대는 상륙하면 다 죽는데 생존성이 극히 낮아. 전략을 바꿔야 돼.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해병은 그거 아니다. 과거식으로 할 거야. 한국식 초수평선 작전을 보여줄게. 상륙군이 위험하다고 그건 무인화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소개드렸던 겁니다. 2023년 4월에 산학연 주관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제안 요청서 고성능 다련장 개발 기술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면 사거리를 늘린다가 있고 유도 체계를 강화시킨다가 있고 정밀성을 강화시키는 거고 탄두의 위력을 강화시킨다. 그런 연구 결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돼 있죠. 이중 스킨 적용 요건데
스킨 자체가 뭐 이런 약간 금속 재질 같은 걸 넣어서 그게 기폭 작용을 강화시키는, 즉 같은 탄두 크기로도 더 큰 폭발력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개발 완료됐다고 어디죠? 국가인에서 몇 년 전에 이미 그 국방뉴스에서 뜨기도 했었어요. 그다음 오늘의 주제하고 상관이 있는 상륙형 다연장 발사대 체계 통합 기술. 이거는 천물을 해병대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걸 무인화시켰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26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후방 날개 조종 형태로 변경하고, 지금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제가 지금 직경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현재는 앞에 붙어 있거든요. 작은 날개가 카나드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 대신에 후방 날개로 조종 면을 바꾼다. 그게 더 정밀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SBAS 위성 항법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위성 항법에 추가해서 정확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상에서 올라오는 신호까지 같이 섞어서 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쪽에서 하는 연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GPS 유도체계가 제명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북한 제명 엄청나게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전장이 일하고 국한을 시킨다면은 전장이 좁기 때문에 GPS, 즉 위치 확인 뭐라고 할까, 포인트를 지상에다가 심는 것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 무기나 드론 같은 걸 보냈을 때 지상에서 신호를 받는 거예요. 인공위성에 받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좁은 전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 것도 약간 이것의 파생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정밀성을 올린다. 또 올라간 정밀성을 유도탄이 다 해결할 수 있게 조종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멀리 가는 동안 이 항법 장치 안에 있는 전기 장치들이 계속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비행 시간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정거리가 길어진다는 의미예요. 아주 많이, 현격하게 2배 이상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2배 이상. 그러면 미국의 하이마스는 훨씬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열전지의 용량도 증가돼야 된다. 오래 쓸 수 있는 열전지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덩치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 로켓가 커지진 않으니까, 이런 거가 이제 고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륙 돌격 장갑차 2. 이게 2036년까지 2조 1천억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거의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 원래 미국에서 하던 모델이에요. 뭐 모르겠습니다. 막 40노트, 50노트 이상 달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밝혀진 스펙 상으로는 그렇게 안 빠른 걸로 돼 있는데, 그럴 거면은 수상 항해를 할 때 캐타필드를 안으로 밀어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도 캐타필드 밀어 넣어요. 그리고 앞에 파도를 가르는 저 부분도 그대로 하고, 이것은 고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뻥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것을 미국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했어요. 다른 많은 미국의 과제들처럼. 우리는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국산화시켜서 버렸어요. 40mm 포는 이미 있는 거거든요. 저것도 CTA4로 바꿨죠. 그러면 포가 작아지면서 가벼워져요. 탄약 적재량도 많아져요. 무인 포탑이에요. 이거는 K21의 개선형에 들어가는 그거예요. CTA4. 예, 이거 무탄피가 아니라 탄약이 탄피 안에 탄두가 탄피 안에 들어간 그겁니다. 플라스틱 탄피 안에 들어간 거. 소총도 그거 하고 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연구 과제도 찾아보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일본도 하고 있어요. 미국은 포기한 거 우리는 컨셉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산화 다 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상륙 병력들이 해안선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히 짧아지면서 생존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는 이 탄체로 그냥 계속 진군하는 거예요. 네네. 자, 이거 이제 재밌는 내용은 1500마리급 상륙 돌격 장갑 차용 디젤 엔진 기술 개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24년까지 361억 투입해서 만든다. 국내 보유 디젤 엔진을 상륙 장갑차에 쓸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내용이에요.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있으시죠? 왜 1500마력일까? K2 엔진입니다. K2 전세대라는 엔진. 1500마력인데
그러면 거기도 1,500마력이니까 이 장갑차에도 1,500마력이겠지. 이게 35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수상해서 속도가 뭐 40노트, 50노트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나? 됩니다. 1,500마력급인데 이게 장갑차에서 쓰게 되면은 3,000마력 이상이 돼요. 최소한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마력 숫자가. 왜 그러느냐? RPM을 훨씬 높게 쓸 수 있어요. 지금 K2 전차 RPM은 한 2000 RPM? 3000 RPM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한 2500 RPM 최대 출력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정도 RPM밖에 못 써요. 왜? 열 때문에 그런 거죠. 열이 감당이 안 되는 게 12기통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똑같은 엔진을 지금 2500마력 쓴다고 합시다. 최고로. 죄송합니다. 2500 RPM 쓴다고 합시다. 그것을 5000 RPM을 쓰게 만들면은 출력이 2배가 올라가요. 3000마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수를 끌어들여서 열교환 장치가 흐르는 해수를 통해서 엔진을 식혀요. 냉각수를. 자, 탱크에 쓰면 제한된 용량의 냉각수가 섭씨 100도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선풍기도 앞에 돌고 팽팽팽팽 돌리잖아요. 테모스탯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시원한 해수가 계속 통과한다는 겁니다. 열교환기로.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를 올리더라도 발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속이는 거예요. 1500마력급인데 실제는 3000마력 나온다. 최소. 그러면 대충 계산되죠. 이것은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 본 겁니다. 미국 이걸 시도했었잖아요. 해수를 유입해서 냉각수 쓴다는 겁니다. 열교환하는데. 자, 그래서 상당한 고속으로 갈 것 같고요.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이거는 최고로 빨라야 돼요. 자, 이게 좀 복잡한데 여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상륙 장갑차는 대충 다 개발됐어요. 지금 국산화로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무인 체계를 만들겠다고 돼 있어요. 무인 체계를. 이제 이해되시죠? 아까 천무의 해병대판 무인이었죠. 이거는 상륙 돌격 장갑차용 무인 체계가 있어요. 뭐냐? 화력 지원용이 있고 통로 개척용이 있어요. 통로 개척형은 여러분 공병들이 쓰는 거 아니죠? 미클릭 이렇게 뒤에 폭탄 주머니 줄줄줄 달아가지고 퉁 쏴가지고 지대지대에 쭉 펼쳐놓은 다음에 폭발시켜서 길 내는 거. 그것을 상륙 장갑차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동을 상륙 장갑차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은 속도로. 이 상륙 장갑차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 빨라야 돼. 해병대 공병차도. 그런데 제일 앞에 가 있거든요. 공병이 되게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전차, 교량용 전차 같은 것도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서 있는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거는 적 포화에 제일 먼저 노출되는 거예요. 적은 무조건 얘가 다리를 못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엄호를 해줘요. 다른 탱크들이. 다른 탱크들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좀 길이 끊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해병대 상륙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 통로 개척 미클릭이 생긴다. 그리고 화력 지원이 생긴다. 자, 요것들은 다 무인화한다. 왜? 전면에 나서야 되니까. 아까 천무 다연장이 해병대용은 무인화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꼼꼼히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화력 지원용으로 쓰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거예요. 천검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천검은 공대지 미사일이죠. 유선 유도 미사일이죠. 대전차 미사일. 그것을 지상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이미 여러분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한 12발, 6발에서 12발, 뭐 많게는 24발. 좀 지상형으로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하면 사거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 미사일 좀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뒤에 추진제를. 자, 제일 앞에 나서서 저게 벙커나 저게 기갑 세력을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과감히 돌진해서. 왜? 무인이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탄 상륙 장갑차가 온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도 무인기 많이 날아다니고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향후 해병대의 상륙작전 개념입니다. 네, 그 해변에서 자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투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한국판 초수평선 작전의 핵심이 뭐냐? 저도 이제는 상당히 명쾌해졌습니다. 좀 전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상륙 장갑차들이 훨씬 빨라진다. 2배, 3배 이상 빨라진다. 속도가 생존성 향상.
그리고 적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은 무인화로 간다. 자, 됐죠?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우리가 간다. 자, 해병대 상륙 헬기, 해병대 공격 헬기 있어요. 그다음 여기 나오는 UCCR 같은 무인기 체계가 있어요. 네, 이게 최대한 활용하겠죠. 해병대 공격 헬기에도 무인기 장착 가능합니다. 드론. 그 외 드론 세력들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자, 마라도항급에다가 강수 상륙함에다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초수평선 작전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지대함 무기 체계 때문에 그래요. 사거리가 길어졌고 초음속, 극초음속 탄도탄 사거리까지 길어졌다. 이게 날아오면은 우리 상륙 함대는 근처도 못 가보고 끝난다. 그리고 그것을 호위를 해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지스급 구축함들이 이런 신형 무기 체계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눈여겨 보시는 분도 느끼시겠지만 미국의 SM6나 현재 SM2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지금 주요 방공 미사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근접 방공 무기 체계, 근접 방공 미사일, CLM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마하 2, 3을 넘어가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 능력이 있느냐? 확인 안 됐어요. 없어요. 그게 초수평선 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번에 여러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격하는 것도 한번 보셨죠? 저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미사일인 상대적으로 아이언돔 미사일을 포화 공격으로 돌파하거든요. 물론 거기는 또 초음속 미사일도 섞여 있어요. 극초음속도 섞여 있어요. 아이언돔 극초음속 상대 못해요. 핵심 지역은 극초음속 때립니다. 아이언돔을 소모하기 위해서 느린 미사일이나 드론 보내요. 어쨌거나 포화 공격이에요. 상대방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시켜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게 포화 공격이거든요.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 그들의 전략 폭격기 잃고 나서 보복 공격했을 때도 포화 공격이에요. 함대도 마찬가지예요. 지대함 미사일에 포화 공격이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마하다, 전부 다 최소한 초음속이다? 미국 해군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죽으러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병대 상륙부대는. 그리고 그들의 장갑차는 지금 느려 터졌어요. 그냥 우리 8륜 장갑차 수상 주행하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초수평선 작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는 해안에 해안에 교두보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전력들을 무인화시켰고, 우리 상륙 함대를 보호할 수 있는 방공망은 물로 제공되느냐? LSM이 여기서 등장한다고 봅니다. LSM. 그리고 이미 해궁했죠. 해궁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초음속에 대응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LSM이 있어요. 그럼 2단계로 방어막을 칠 수가 있어요. 해군 같은 것은 여기 상륙하면서 다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LSM은 당연히 초음속이나 그 이상의 고기동하는 위협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당연히 확보가 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상륙함대를 적의 지대한 미사일이 잃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하는 걸 봤을 때 진지하게 하잖아요. 상륙 돌격 장갑차 등장도 안 했는데 그게 파생형을 만들어서 무인화시켜서 근접 전투를 걔들한테 시킨다? 근데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날라오는 지대한 미사일이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LSM이 막아준다. 그런 전제가 없이는 이 게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적으로는 미 칠함대하고 비쌀지 모르나 질적으로는 훨씬 낫다. 미국 칠함대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